진라는 앞장서서 위층으로 안내하면서 나에게 촛불을 숨기고 소리를 내지 말라고 했다. 주인이 내가 쓸 침실에 대해 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코 누군가를 머물게 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나는 그 이유를 물었지만 그녀도 알지 못했다. 이 집에서 산 지 1, 2년 밖에 되지 않았고 이상한 일이 하도 많이 일어나서 일일이 신경 쓸 틈이 없었다고 했다. 나도 워낙에 정신이 없던 터라 궁금해할 여유가 없었다. 문을 잠근 뒤 침대를 찾아 방 안을 둘러보았다. 가구는 의자 하나, 옷장 하나, 그리고 상단을 마차 창문과 비슷하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도려낸 커다란 참나무 장이 전부였다. 다가가 참나무 장안을 들여다보니 가족 구성원마다 각자 방을 하나씩 배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주 편리하게 설계된 희귀한 구식 침상이었다. 침상이 사실 하나의 자그마한 침실이었고 그 안에 있는 창턱을 탁자로 쓰게끔 되어 있었다. 나는 판자로 만들어진 옆문을 밀어서 열고는 촛불을 들고 들어가서 문을 다시 닫았다. 그러자 히스클리프 씨는 물론 어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을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 내가 촛불을 올려놓은 선반에는 흰 곰팡이가 핀 책 몇 권이 구석에 쌓여 있었다. 선반은 페인트를 긁어서 새긴 낙서로 뒤덮여 있었다. 그런데 가만 보니 크고 작은 갖가지 글씨로 같은 이름이 되풀이해 쓰여 있었다. 캐서린 언쇼라는 이름이 군데군데 캐서린 히스클리프나 캐서린 린튼으로 바뀌어 있기도 했다. 맥없이 창문에 머리를 기댄 나는 캐서린 언쇼 히스클리프 린튼의 철자를 계속 더듬다가 어느새 눈을 감았다. 5분도 채 안 되어 어둠 속에서 하얀 글자가 유령처럼 선명하게 번쩍거렸고 허공에는 캐서린이라는 글자가 득실거렸다. 눈에 거슬리는 그 글자들을 쫓아내려고 정신을 차려보니 촛불 심지가 낡은 책 쪽으로 기울어 책의 겉면을 그슬리는 바람에 송아지 가죽이 타는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급히 촛불을 끄고는 추위와 여전히 올라오는 메스꺼움 때문에 불편해서 그냥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표지에 탄 자국이 남은 그 커다란 책을 무릎 위에 펼쳤다. 성경이었다. 작은 활자들이 박혀 있었고 몹시 퀴퀴한 냄새가 났다. 책의 면지에는 캐서린 언쇼의 책이라는 글귀와 함께 25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다. 나는 성경을 덮고 나머지 책도 모두 확인해 볼 요량으로 계속해서 책을 펼쳤다. 캐서린이 엄선한 그 책들은 훼손된 상태로 보아 자주 펼쳤던 모양이었지만 그것이 꼭 읽기 위한 목적만은 아닌 것 같았다. 거의 모든 페이지에 인쇄가 되지 않은 부분은 펜으로 쓴 글씨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한 문장짜리도 있고 일반적인 일기 형식의 글도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쓴 것처럼 삐뚤빼뚤한 필체였다. 여백이 많은 페이지, 아마도 낙서의 주인공이 발견하고 반가워했을 것이다. 에는 조섭의 멋진 캐리커처가 조잡하지만 비슷하게 그려져 있어 매우 흥미로웠다. 불현듯 미지의 캐서린에게 관심이 생긴 나는 퇴색한 상형문자 같은 그녀의 글씨를 판독하기 시작했다. 끔찍한 일요일, 달랑 밑에 이렇게 시작되는 글이 쓰여 있었다. 아빠가 살아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힌들리 오빠는 아빠라도 되는 양 가증스럽게 군다. 히스클리프에게 잔인하게 대한다. 애초와 나는 반항할 작정이다. 오늘 저녁에 첫 발을 내딛었다. 하루 종일 비가 쏟아졌다. 교회에 가지 못했는데 조셉은 기어코 우리를 다락방에 모아놓고 예배를 보겠다고 했다. 힌들리 오빠 부부는 아래층에서 편안하게 난로불을 쬐고 있었는데 뭘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장담하건대 성경책을 읽고 있진 않았을 것이다. 조셉은 히스클리프와 나
그리고 불쌍한 하인 남자에게 기도서를 들고 올라오라고 지시했다. 우리는 옥수수 자루 위에 나란히 앉아 신음하며 떨었다. 조셉도 추위를 느끼고 설교를 짧게 끝내기를 바랐지만 어림없는 생각이었다. 예배는 정확히 3시간이나 계속됐다. 그런데도 우리가 내려가자 힌들려 오빠는 뭐야 벌써 끝난 거야? 라며 뻔뻔하게 소리쳤다. 예전에는 너무 소란스럽지만 않으면 일요일 저녁에는 놀아도 됐었는데 지금은 킥킥거리기만 해도 구석에서 벌을 서야만 한다. 이 집에 주인이 있었다는 걸 잊은 모양인데 폭군이 말했다. 제일 먼저 내 화를 돋우는 녀석부터 박살을 내주겠어. 절대로 까불거나 떠들지 마라. 이 자식 바로 너였군. 여보, 프란시스, 오는 길에 그 녀석 머리를 잡아당겨줘. 방금 그놈이 손가락 튕기는 소리를 냈으니까. 프란시스는 히스클리프의 머리카락을 힘껏 잡아당기고는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의 무릎에 앉았다. 그러고는 아이들처럼 몇 시간이고 뽀뽀하고 허튼 소리를 해댔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다 부끄러워졌다. 우리는 찬장 및 아치 아래로 들어가서 되도록 안락하게 있으려고 했다. 내가 우리들의 앞치마를 같이 묶어서 커튼을 막 쳤을 때 마구간에 심부름을 갔던 조셉이 들어왔다. 그는 내가 만든 걸 찢고 뺨을 때리고는 쉰 목소리로 꾸짖었다. 주인님이 묻히신 지 얼마 안 되었고 안식일도 아직 안 지났고 복음소리도 아직 귓가에 맴도는데 이게 대체 무슨 짓들인지 모르겠다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냉큼한 자라. 나쁜 녀석들. 읽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좋은 책이 많을 텐데 앉아서 너희들 영혼에 대해 생각해봐. 조셉은 이렇게 말하면서 낡아 빠진 책을 우리에게 떠안기며 그것을 읽어야 하니까 멀리 있는 희미한 난로불이 비치도록 자리를 바로 잡으라고 했다.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좋은 책 같은 건 질색이라고 말하면서 거무칙칙한 책을 집어 계집 안으로 던져버렸다. 히스클리프도 같은 곳으로 책을 발로 차버렸다. 그러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힌들리 주인님, 우리의 목사님이 소리쳤다. 주인님, 이리 와보소. 캐시 아가씨가 구원의 투구 뒷장을 찢어버렸네요. 히스클리프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 1장을 발로 걷어차서 뚫어버렸습니다요. 어찌 이렇게 아이들을 그냥 놔두시는지 몰라. 끔찍하구만. 아이고, 예전 주인님이 계셨더라면 지대로 혼내셨을 텐데. 돌아가셨으니 어쩐다. 벽난로 앞 지상낙원에 있던 힌들리 오빠는 한 걸음에 달려와 한 명은 멱살을 잡고 나머지 한 명은 팔을 잡고서 주방 안으로 던져버렸다. 조셉은 주방에 있는 악마 녀석이 우리를 잡아갈 거라고 딱 잘라 말했다. 우리는 차라리 안심하고 각자 구석으로 가서 악마가 나타나길 기다렸다. 나는 이 책과 선반에 있는 잉크병을 꺼내 빛이 들어오도록 문을 약간만 열고는 20분간 글을 썼다. 하지만 참을성 없는 내 친구는 농장 여자들이 쓰는 망토를 몰래 쓰고 습지로 달려가자고 했다. 재밌는 제안이었다. 성질 못된 노인이 들어오면 자신이 한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믿을 터였다. 비를 맞더라도 여기보다 더 축축하거나 춥지는 않을 것 같았다. 다음 문장부터는 화제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캐서린이 계획을 실행한 듯했다. 이제부터는 눈물 나는 내용이었다. 힌들리 오빠가 나를 이렇게 울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두통이 심해서 베개를 벨 수도 없다. 그래도 여전히 울음을 그칠 수가 없다. 가엾은 히스클리프, 힌들리 오빠는 그 아이를 떠돌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앉지도 못하게 하고 같이 먹지도 못하게 할 거라고 한다. 내게 같이 놀아서는 안 된다고 하고 명령을 어기면 그 아이를 내쫓아버리겠다고 협박한다. 힌들리 오빠는 아빠가 H를 너무 관대하게 대했다고 비난한다. 어디서 감히. 그리고 그 아이가 있어야 할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겠다고 장담한다. 나는 흐릿해지는 지면을 보면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손으로 쓴 글에서 인쇄된 활자로 시선을 돌렸다. 7번씩 70번 그리고 71번째의 첫 번째.
뒤모든 서프 예배당에서 제이버스 브랜더럼 목사의 경건한 설교라고 쓰여있는 화려한 붉은색 글씨체의 제목이 보였다. 그리고 의식이 반쯤만 있는 채로 제이버스 브랜더럼 목사가 이런 제목으로 어떤 설교를 했을까 생각하다가 침대에 쓰러져 잠들고 말았다. 아, 형편없는 차와 불쾌한 기분 탓인가? 아니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끔찍한 밤을 지새우고 있는가? 고통을 느끼게 된 이후로 그날 밤만큼 끔찍했던 경험은 없었다. 나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가물가물해지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에서는 아침이었다. 길잡이가 되어줄 조셉과 함께 집으로 출발하려고 했다. 길에 눈이 몇 미터나 쌓여 있었다. 우리가 눈길에서 버둥거리자 조셉은 내가 순례자의 지팡이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계속 나무라면서 피곤하게 했다. 지팡이 없이는 집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손잡이가 두툼한 나무 막대기를 보란듯이 휘둘렀다. 이를 일컬어 순례자의 지팡이라고 한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됐다. 문득 내 집에 들어가기 위해 이런 무기가 필요하다는 게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새로운 생각이 스쳤다. 우리는 지금 내 집이 아니라 유명한 제이버스 브랜더럼 목사의 원문에 쓰여있는 7번씩 70번에 대한 설교를 들으러 가는 길이었다. 그리고 조셉과 나와 설교자 3명 가운데 1명이 71번 중 첫 번째 죄를 범해서 사람들 앞으로 끌려나와 파문당할 것이었다. 우리는 예배당에 도착했다. 내가 산책할 때 실제로 2-3번 지나친 곳이었다. 그 교회는 두 언덕 사이 늪지대에 가까운 공터에 있었다. 늪에서 나오는 토탄의 습기 덕분에 여기에 묻힌 몇 안 되는 시체가 썩지 않는다고 했다. 지붕은 그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지만 그곳 목사가 받는 급료가 1년에 20파운드밖에 안 되고 목사 사택에 고작 2뿐인 방도 언제 하나를 못 쓰게 될지 몰라서 그곳에 와서 목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특히 그곳 신자들은 목사가 굶주리든 말든 자기들 주머니에서는 한 푼도 꺼내 도우려 하지 않는다는 소문 때문에 더욱 그랬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내 꿈에서는 제이버스의 설교를 열심히 듣는 신자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런데 설교가 좀 이상했다. 설교는 무려 490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한 부분은 일반 설교와 맞먹었으며 각 부분이 서로 다른 죄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이런 죄들을 다 어디서 찾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7번씩 70번이라는 문구를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신자들이 모든 경우에 서로 다른 죄를 저질러야 할 것처럼 말했다. 매우 특이하고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이상한 죄였다. 아, 정말 너무나 지겨웠다. 몸을 비틀고 하품을 하고 꾸벅꾸벅 졸다가 깨어났다. 꼬집고 찌르고 눈을 비비고 일어났다. 하지만 다시 앉아 조셉을 쿡 찌른 다음 설교가 끝나면 알려달라고 했다. 어쨌든 나는 설교를 끝까지 들어야만 했다. 드디어 7번씩 70번의 첫 번째 죄에 다다랐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게 영감이 떠올랐다. 나는 벌떡 일어나 제이버스 브랜더럼 목사가 기독교도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비난했다. 목사님, 내가 소리쳤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이런 곳에 앉아 당신이 설교하는 490개 죄목을 몇 시간이나 참고 들었습니다. 7번씩 70번. 나는 모자를 집어들고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7번씩 70번 당신은 어이없게도 나를 다시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491번째는 너무합니다. 순교자들이여 저자를 박살냅시다. 저자를 끌어내서 짓밟아 고향 사람들도 저자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립시다.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요 엄숙한
침묵이 흐른 뒤 제이버스가 의자에 기대면서 외쳤다. 7번씩 70번 당신은 얼굴을 찡그리며 하품했소. 7번씩 70번 나는 내 영혼에 비추어 생각해보았소. 보시오. 이것이 인간의 나약함이오. 이 또한 용서받을 것이오. 이제 71번째 왔소. 형제들이여 기록된 심판을 그에게 행하시오. 이 모든 영광이 주의 성도에게 있을 것이오. 제이버스가 말을 마치자 사람들이 모두 순례자 막대기를 치켜들고 한꺼번에 내게 덤벼들었다. 내게는 방어할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서 가장 사납게 공격하는 조셉의 막대기를 빼앗기 위해 그와 맞붙어 싸우기 시작했다. 군중이 너무 비좁게 모여서 엎치락뒤치락하는 통에 몽둥이가 서로 맞부딪혔고 나를 겨냥한 몽둥이가 다른 사람의 머리를 치기도 했다. 순식간에 교회는 치고받는 소리로 뒤덮였다. 모두 자기 이웃과 치고받고 있었다. 브랜더럼도 가만히 있기 싫었는지 계속해서 설교단을 시끄럽게 때리고 있었다. 이 소리가 어찌나 크고 힘찼던지 나는 드디어 잠에서 깼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꿈속에서 이런 엄청난 소란을 겪은 이유는 뭘까? 이 소란에서 제이버스의 역할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건 단순히 강한 바람이 쌩하고 불 땐 전나무 가지가 창살을 때리고 전나무 방울이 창유리에 부딪혀 나는 소리였다. 맞나 싶어 잠시 귀를 기울였다. 나는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아낸 뒤 돌아 누워서 깜빡 잠이 들었고 또다시 꿈을 꾸었다. 놀랍게도 먼저 밤보다 더욱 기분 나쁜 꿈이었다. 이번에는 내가 참나무 침상에 누워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고 거센 바람소리와 눈이 휘몰아치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또한 전나무 가지가 성가신 소리를 되풀이해서 내는 것도 들렸으며 원인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는 너무 괴로운 나머지 누가 당신을 이 방으로 데려왔소? 그는 손바닥에 손톱이 박힐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턱에 경련을 가라앉히려는 듯 이를 갈면서 말을 이었다. 도대체 누구였소? 내 당장에 내쫓아야겠으니. 이 집 가정부인 질라였습니다. 바닥에서 옷을 주워 서둘러 입으면서 대답했다. 히스클리프 씨, 질라를 내쫓는다 해도 상관없어요. 쫓겨날만 하니까요. 저를 이용해서 이곳에 유령이 나타난다는 또 다른 증거를 얻고 싶었을 테지요. 네, 여기는 유령과 악기로 가득합니다. 댁이 여기를 막아놓은 이유가 틀림없이 있겠지요. 이런 방에서 재워준다고 고마워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요? 히스클리프 씨가 물었다.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요? 이왕 여기에 들어왔으니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시오. 하지만 제발 그런 끔찍한 비명을 다시는 지르지 마시오. 당신 목이 잘리고 있지 않는 한 참기 힘드니까. 그 작은 악마가 창으로 들어왔더라면 아마 내 목을 졸라서 죽였을 겁니다. 내가 말했다. 손님을 환대하는 댁내 조상에게 다시는 괴롭힘 당하지 않을 겁니다. 제이버스 브랜더런 목사가 외가 친척 아닙니까? 그리고 그 캐서린인지 린튼인지 언쇼인지 뭔지 하는 말괄량의 여자아이는 분명히 악마가 바꿔치기 한 아이겠지만 어찌나 요망하던지 20년간 지상을 떠돌았다고 하더군요. 의심할 여지 없이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질러서 벌을 받은 거겠죠. 이렇게 말하고 나자 책에 적혀있던 캐서린과 히스클리프 씨의 관계가 생각났다. 이를 깨닫기 전까지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경솔했구나 싶어서 얼굴이 달아올랐다. 하지만 잘못을 저질렀다는 내색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서둘러 말을 이었다. 사실은 제가 잠들기 전에 여기서 다시 멈췄다. 내가 하려던 말은 이 낡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였는데 이렇게 말하면 책의 내용과 손으로 쓴 글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이 들통날 터였다. 그래서 바꿔서 계속 말했다. 그 창문 선반 위에 새겨진 이름 철자를 따라 외웠습니다. 잠이 오게 하려고 심심풀이로 말이죠. 마치 숫자를 세거나 아니면 도대체 어쩌자고 내게 그따위 이야기를 하는 거요. 히스클리프는 몫이 격분해서 고함을 쳤다. 감히 내 집에서 맙소사 그런 말을 하다니 틀림없이 미친 모양이군. 그리고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손으로 자기 이마를 쳤다. 나는 그의 말에 화를 내야 할지 변명을 계속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심한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이 가엾어서 내 꿈
이야기로 넘어갔다. 이전에 캐서린 린튼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지만 자꾸 읽다 보니 더 이상 통제되지 않는 상상 속에서 인격화된 인상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히스클리프 씨는 내가 말하는 동안 조금씩 침대로 쓰러지더니 결국 침대 뒤에 주저앉아서 거의 보이지 않았다. 숨이 고르지 않고 끊기는 걸로 보아 격한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쓰고 있는 듯했다. 나는 그의 마음속 갈등을 눈치채지 못한 것처럼 일부러 소리를 내면서 소란스럽게 옷차림을 가다듬고 시계를 보면서 혼잣말처럼 밤이 길달고 투덜거렸다. 아직 3시도 채 안 되었군. 분명 6시는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긴 시간이 정말 안 가네. 모두들 8시쯤 잠자리에 든 게 틀림없는데. 겨울에는 언제나 9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4시에 일어난다오. 주인이 신음소리를 억누르면서 말했다. 그의 팔 그림자를 보고 재빨리 눈물을 훔쳐냈을 거라고 짐작했다. 로그드 씨, 그는 계속 말했다. 내 방으로 가도 좋소. 너무 이른 시각에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뿐이오. 당신이 어린애처럼 비명을 질러서 나는 잠이 싹 달아났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셀 때까지 뜰을 거닐다 떠나겠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테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골에서든 도시에서든 사교의 즐거움을 찾고 싶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친구는 자신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야겠지요. 좋은 생각이요. 히스클리프 씨가 중얼거렸다. 이 촛불을 들고 아무데나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시오. 내 곧 뒤따라가겠소. 하지만 개들을 묶어놓지 않았으니 마당에는 가지 않는 게 좋소. 그리고 거실은 준호가 지키고 있으니 계단과 복도를 거니는 게 좋을 거요. 어쨌든 여기서 나가주시오. 나도 2분 뒤에 나가리다. 그가 시키는 대로 침실을 나서기는 했지만 좁은 복도가 어디로 통하는지 몰라서 계속 서 있다가 본의 아니게 집주인의 미신적인 일면을 목격하고 말았다. 이상하게도 겉보기와는 상반되는 모습이었다. 그는 침대에 올라가 창을 비틀어 열어 잡아당기면서 억누를 수 없는 격정적인 눈물을 터뜨렸다. 들어와, 들어와. 그는 흐느꼈다. 캐시 들어와줘. 오, 다시 한번 와줘. 오, 내 사랑. 이번에는 내 말을 들어. 캐서린, 이제는. 하지만 유령은 유령답게 변덕스러웠고 자신이 존재한다는 흔적을 어디에도 남기지 않았다. 눈과 바람만이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 치더니 내가 있는 곳까지 휘몰아쳐서 불을 꺼뜨렸다. 그처럼 미친 듯이 슬픔을 표출하는 이면에는 엄청난 비통함이 있으리라 짐작한 나는 연민을 느낀 나머지 그의 행동을 못 본 척하려고 자리를 피했다. 내가 그를 엿봤다는 사실이 유감스럽기도 했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괜히 터무니없는 악몽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서 그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 것 같아 괴로웠다. 조심스럽게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뒤편에 있는 주방이 나왔다. 불씨가 남아있는 재가 한데 모아져 있어서 들고 있던 초에 불을 다시 붙일 수 있었다. 잿더미에서 기어나와 짜증내듯 야옹거리며 나를 맞이하는 잿빛 얼룩무늬 고양이 말고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의자 2개가 벽난로를 둥글게 에워싸고 있었다. 나는 그중 하나에 몸을 뻗어 누웠고 늙은 고양이는 다른 의자 위로 올라갔다. 고양이와 내가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이 조용한 곳에 침입했다. 조셉이었다. 조셉은 천장 위까지 이어지는 나무 사다리를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이 사닥다리를 통해 다락방으로 오르내리는 듯했다. 그는 내가 난로 안에 장작 받침대 사이에 피워놓은 작은 불꽃을 못마땅한 눈초리로 바라보더니 벤치에서 고양이를 밀쳐냈다. 그러고는 자리에 앉아 8cm쯤 되는 파이프에 담배를 쑤셔 넣기 시작했다. 자기 신처에 있는 내가 말하기도 힘들 만큼 뻔뻔하다고 생각했는지 아무 말 없이 파이프를 입에 물고 팔짱을 낀 채 연기를 내뿜었다. 나는 그가 담배 피우는 즐거움을 방해받지 않고 만끽하도록 놔두었다. 그는 마지막 한 모금을 뿜어낸 다음 깊은 한숨을 내뱉고 일어나서 들어올 때처럼 점잔을 빼며 나갔다. 그 다음에는 누군가가 더 힘있는 발걸음으로 들어왔다. 이번에는 아침 인사라도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인사말을 하지 못한 채 다시 다물었다.
헤어튼 언쇼가 쌓인 눈을 치우려고 구석에서 가래나 삽을 찾으면서 손에 뭔가 잡힐 때마다 낮은 목소리로 기도드리듯 욕지거리를 내뱉었다. 그는 콧구멍을 벌렁거리면서 벤치의 등받이 너머로 힐끔 넘겨다 볼 뿐 나나 고양이에게 아침 인사를 할 생각은 없는 듯했다. 그가 준비하는 걸 보니 나도 밖으로 나갈 수 있겠다 싶어 딱딱한 의자에서 일어나 그를 따라 나서려 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알아차리고 삽 끝으로 안쪽 문을 밀치고는 뭐라고 확실치 않게 말했는데 나갈 생각이면 이쪽으로 나가라는 의미인 듯 했다. 그 문으로 나가니 거실이 나왔다. 여자들은 벌써 일어나 있었다. 진라는 커다란 풀무로 난로에 불꽃을 피워올리고 있었다. 히스클리프 부인은 난로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불빛으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눈가에 손을 올리고 난로의 열기를 가린 채 불꽃이 날아온다고 가정부를 꾸짖거나 이따금 너무 과하게 애정 표시를 하며 그녀의 얼굴에 코를 비벼대는 개를 쫓을 때를 빼고는 책 읽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히스클리프 씨도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랐다. 그는 나를 등지고 난로불 옆에 서서 불쌍한 진라를 된통 꾸짖은 참이었다. 진라는 이따금 하던 일을 멈추고 앞치맛자락으로 눈물을 닦는가 하면 분에 차서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가 들어가자 그는 이번에는 며느리에게 퍼붓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리나 양처럼 나쁜 뜻은 아니지만 대개 그래서 XX처럼 표현해야 할 욕으로 그녀를 불렀다. 너 거기 있었구나. 또 게으르게 요령이나 피우면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 밥값을 해. 넌 내 덕분에 살아가는 거야. 그 쓰레기 같은 책을 치우고 할 일을 찾아봐. 내가 널 성가시게 눈앞에 항상 데리고 있는데 보답을 해야지. 듣고 있는 거야? 싫다고 해도 치우게 만들 테니 이 쓰레기 같은 책은 제가 치우도록 하죠. 그녀는 책을 덮고는 의자에 던지면서 대답했다. 하지만 아무리 욕을 하셔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면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거예요. 히스클리프 씨가 손을 치켜들었다. 그러자 젊은 부인은 그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멀찌감치 물러났다. 앙숙간의 싸움은 별로 구경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싸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난로가에 온기를 쬐고 싶은 척하면서 앞으로 성큼 나아갔다. 둘 다 더 이상은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을 만큼 예의는 있었다. 히스클리프 씨는 유혹을 뿌리치려는 듯이 주머니에 주먹을 넣었다. 히스클리프 부인은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멀리 떨어진 자리로 가더니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신이 말한 대로 조각상처럼 가만히 있었다. 나는 오래 있지 않았다. 아침 식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동이 트자마자 밖으로 나갔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으며 공기는 만질 수 없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가 정원을 빠져나오기 전에 집주인이 큰 소리로 나를 불러 세우더니 습지를 함께 건너가 주겠다고 했다. 언덕마루 전체가 크게 굽이치는 하얀 바다처럼 되어 있어서 그게 따라와 준 게 다행이었다. 솟아오른 부분과 꺼진 부분이 실제 땅의 모양과 달랐다. 눈이 쌓여서 평평해진 구덩이가 여러 군데 있었고 어제 걸어오면서 머릿속에 넣어둔 기억과 비교하니 채석장에서 버린 돌 부스러기로 이루어진 둔덕 전체가 자취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올 때만 해도 습지 전체에 걸쳐 길 한쪽에 5, 6미터 간격으로 일렬로 세워진 돌을 눈여겨봤었다. 어둠 속에서나 지금처럼 눈이 내렸을 때 양쪽의 깊은 늪지를 단단한 길로 혼동하지 않도록 돌들은 똑바로 세워져서 석회로 덧발려 있었다. 하지만 여기저기에 더러운 점처럼 솟아있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흔적조차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나는 구불구불한 길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히스클리프 씨는 내게 오른쪽 또는 왼쪽을 지시하면서 자주 주의를 주어야 했다. 우리는 이야기를 거의 주고받지 않았다. 그는 드러시크로스 그레인지 입구에서 멈춰서더니 이제부터는 길을 잃을 염려가 없을 거라고 했다. 우리의 작별 인사는 잠깐 고개를 숙이는 것이 고작이었다. 우리 집에는 문지기가 사는 집이 아직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나는 스스로를 의지한 채 앞으로 나아갔다.
숲 입구에서 저택까지는 3km였으나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고 눈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바람에 좋게 6km는 걸어온 것 같았다. 그 고생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어쨌든 얼마나 헤맸든 간에 집에 도착할 수 있었고 그때 시계가 12시를 알렸다. 평소에 워더링 하이츠에 다니는 길로 1.6km를 오는데 꼭 1시간이 걸린 셈이었다. 집에 딸린 붙박이 가구 같은 가정부와 그 밑에서 일하는 하인이 우르르 몰려와 나를 맞이했다. 모두들 내가 돌아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고 떠들어댔다. 다들 지난밤에 내가 목숨을 잃었을 거라고 짐작하고는 내 시신을 찾기 위해 무슨 일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궁리하고 있었다고 했다. 나는 살아 돌아왔으니 이제 조용히 하라고 한 다음 심장까지 무감각해진 몸을 이끌고 위층으로 힘겹게 올라갔다.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체온을 회복하기 위해 3, 40분을 서성거리다가 새끼 고양이처럼 힘없이 서재로 갔다. 온기를 주는 난로불과 하인이 기운 차리라고 끓여온 따뜻한 커피를 즐길 기운도 없었다.